파친코 6화는 솔로몬과 하나의 인연을 다루는 데서 시작합니다. 1975년 오사카의 한 학교에서 하나는 솔로몬을 자기 남자라고 선언합니다. 하나가 주변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는다면 솔로몬은 늘 주변 시선을 의식합니다. 편의점에 들른 하나가 솔로몬을 향해 물건을 훔치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머뭇대자 자기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하나는 더욱더 부추깁니다. 물건을 훔쳐 나오던 솔로몬은 주인에게 들킵니다. 주인은 가뜩이나 조선인에 대한 비하 의식을 지닌 일본인입니다. 조선인인 솔로몬을 가만 놔둘 리 없지요. 사탕 몇 개 훔친 일로 솔로몬은 경찰서에 끌려갑니다. 이내 아버지가 왔지만 경찰은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고만 말할 뿐입니다. 속수무책,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화가 울립니다. 통화를 끝낸 경찰은 든든한 백을 두었다면서 솔로몬을 선선히 풀어줍니다. 하나는 방법만 따지지 않으면 돈을 버는 건 쉽다고 솔로몬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풀려나는 배경에는 하나가 벌인 어떤 행동이 스며들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버지는 솔로몬을 미국에 유학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시간은 다시 1931년 오사카로 이동합니다. 요셉은 제 뜻과 상관없이 사채 사무소를 찾은 경위를 나무랍니다. 선자를 향해서는 창피하지 않느냐고 소리칩니다. 요셉은 여자에게 빚을 갚게 만든 자신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느냐고 말합니다. 경위가 만료해도 요셉은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밖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두 사람을 가만히 살핍니다. 좁고 어둡고 더러운 마을에서 조선인들끼리 서로를 헐뜯고 질투하며 사는 삶을 일제가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로 뭉치는 힘이 그만큼 약해질 테니까요. 1989년 현재를 사는 하나는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치료제가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의사는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솔로몬이 미국으로 떠난 후 하나는 부자들이 사는 예쁜 집들을 바라보며 공허한 기분을 떨쳤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런 집에서 자라난 남자들과 어울리려고 했겠지요. 에이즈는 바로 예쁜 집에서 남부럽지 않게 산 남자에게서 옳았답니다. 하나는 그런 남자들의 삶으로 가려는 솔로몬에게 자신이 살아온 삶을 말하고 싶습니다.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은 것이라고 해도 좋겠지요. 지하철 공사가 한창인 오사카의 조선인들은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이삭을 찾아와 맏아들을 만나봐 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들은 노동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세계를 정복하려는 일제의 야욕이 꿈틀거리는 1930년대의 노동운동이라니요. 그것은 몸에 휘발유를 끼얹 또 불속을 끼어드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은 장남까지 잃을까 두렵습니다. 이삭이 목사님을 추천하지만 여인은 이삭이 믿음직한가 봅니다. 엄마의 이 마음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을까요? 양복을 입은 채 이삭은 여인의 아들과 만납니다. 빈민가 골목을 걸으며 청년이 도리어 이삭에게 말합니다. 이제 눈을 뜰 때가 되었다고요. 여기 인부들은 땅굴에 들어가 철로를 깐답니다. 더 많은 인부들을 멀리 실어나르기 위해서요. 청년의 주장은 아주 단순합니다. 뼈 빠지게 부려 먹었으면 길바닥에 똥 싸지르는 짐승들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살아야 했기에 저놈들의 법을 따랐는데 여전히 춥고 여전히 배고픈 이 상황을 청년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법을 이제는 때려 부숴야 한다고요. 이삭은 뭐라고 했을까요? 말 조심하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을 해도 잡혀가는 세상이라는 말을 덧붙이네요. 한탄하듯 청년이 말을 합니다. 양복을 입어서 그런가 아직도 안 보이는가 보다고요. 솔로몬은 결국 은행에서 해고되었습니다. 하나는 솔로몬에게 넌 절대로 그들이 될 수 없어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란 예쁜 집에서 자란 일본인과 미국인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사무실에서 챙긴 개인 물품을 분수에 내던진 솔로몬 앞에 요시 마모루가 나타납니다. 그 또한 미국에서 엘리트 코스를 거치고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솔로몬에게 사업을 제안합니다. 파친코 사업입니다. 그는 일본을 넘어 한국, 미국까지 진출하려는 거대한 야망을 품고 있습니다. 조선인 노동자들이 모인 선술집에서 요셉은 주정하듯 외칩니다. 자기는 평양 최고의 양반과 자제라고요. 여기저기서 자기도 양반이라는 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이런 곳에서 양반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떤가요? 싸움이 일어날 찰나 이삭이 나타납니다. 노동자 하나가 이삭에게 묻습니다. 너도 양반이냐고요? 이삭이 의미도 없는 그런 게 중요하냐고 얘기하자 노동자는 슬쩍 요셉을 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라는 눈치겠지요.
현실에 적응하는 능력이 동생이 형보다 훨씬 나은 듯 싶습니다. 에이즈에 걸린 하나는 묵묵히 다리를 닦아주는 선자에게 가슴에 품었던 말을 내던집니다. 자기를 집에서 내쫓은 사람이 바로 선자라네요. 선자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떠난 후 선자가 하나에게 이런 말을 한 모양입니다. 솔로몬이 우릴 떠난 게 잘 된 거라고, 여기에 있으면 우리가 걔를 망칠 거라고요. 하나는 당연히 자기를 탓하는 말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선자는 자기를 탓하면서 이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죽은 맏아들을 얘기하네요. 자신이 그 아이의 인생을 망쳤다고요. 선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경희와 함께와도 소리를 지르자 옆집 할머니가 한마디 하려고 찾아왔다가는 상황을 보고 아무 말 없이 출산을 돕습니다. 평소에 돼지를 길가에 내놓아 사람들과 다투는 바로 그 할머니입니다. 초산입니다. 아이가 쉬이 세상 구경을 할 리 없습니다.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선자는 무사히 아기를 낳습니다. 이웃이란 별게 아닙니다. 평소에는 대면대면하다가도 손길이 필요하면 어김없이 손을 내미는 이들이 바로 이웃입니다. 선자와 경혜는 낯선 일본 땅에서 이러한 정을 느낍니다. 선자가 아기를 낳기 위해 악정고투를 하는 바로 그 시간, 요셉과 이삭은 비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술집에서 그들은 조선인 노동자들을 죄인 취급하는 일본인 형사들을 보았습니다. 손은 놓고 그 상황을 지켜보기만 한 자신이 이삭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요셉은 그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래야 했다고 외칩니다.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면서요. 거기다 요셉은 선자 같은 딱한 여자를 집에 들인 것도 문제라는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내뱉습니다. 묵묵히 형의 말을 듣던 이삭이 그만 좀 하라고 소리칩니다. 실수한 걸 안 형이 사과하지만 이삭의 화는 쉬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에게 선자는 목숨을 구해준 존재입니다. 선자가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사람이 그녀를 그리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삭은 강조합니다. 이삭은 선자 앞에만 서면 자기 인생이 커지는 듯한 환희를 느낍니다. 요셉을 향해 그는 외칩니다. 우리 자식은 이런 세상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자기 뜻을 당당하게 펼치는 그런 세상에서 살게 하겠다고요. 선자는 요셉에게 갓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부탁합니다. 이삭 또한 가장의 아기의 이름을 짓는 것은 의무라고 형을 부추깁니다. 요셉은 홀로 믿음을 지키며 끝내 새로운 세상을 연 노아를 아기의 이름으로 정합니다. 노아는 과연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게 될까요? 선자에게 죽은 아이의 얘기를 들은 하나는 엄마의 메츠코와 드디어 화해합니다. 하나와 솔로몬이 지향한 곳에 버섯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러서야 하나는 거기에 닿는 일이 얼마나 허망한지 깨닫습니다. 솔로몬은 여전히 그 무지개가 아쉬운가 봅니다. 할머니인 선자에게 화를 내는 거 보면요. 선자도 모한수로부터 그런 유혹을 받았습니다. 선자는 솔로몬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세상을 주겠다는 남자 대신 솔로몬의 할아버지를 선택했다고요. 제 몸과 마음을 반으로 쪼개 살 수는 없는 거 아니냐고요. 결과보다 동기를 중시하는 선자의 마음을 한수는 전혀 모를 겁니다. 한수는 딸 셋을 낳은 부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고 선포합니다. 아내의 의무에서 해방되었다는 말도 안 해요. 아내의 의무란 아들을 낳는 걸 말하겠지요. 아내는 한수를 향해 그 아들이 과연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는 말을 남깁니다. 선자의 맏아들과 이 부부 아닌 부부는 과연 어떤 인연줄을 맺게 될까요? 이번 파친코 6화를 보면서 제일 조선인들이 일본에 살면서 당한 차별과 서름의 정서가 여기까지 느껴지는 기분이었다. 파친코가 정말 대단한 게 일본의 차별이나 만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사 한마디 그리고 분위기 하나로 당시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을 얼마나 대놓고 차별하고 개나 소처럼 취급했는지 알 수가 있으며, 이는 일본과 제일 조선인 사이의 차별과 서름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통 경험으로 확대된다.